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뭐 굽히고 들어가거나 우리가 핵무기를 뭐 포기하겠다거나 협상하라거나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은 대응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을 수호하고 적의 군사적 공격에 맞서야 할 때가 왔다.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훈을 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중동 지역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날렸죠. 제가 놀랍게도라고 얘기를 한 건 미군 기지여서가 아니라 이게 중동 지역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날려서 그렇습니다.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거의 대부분에 오만을 빼고, 오만은 중계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미군 기지에 거의 대부분 공격을 날렸는데 여기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에요. 미군 기지에 날렸다고 하지만 어쨌건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날렸잖아요. 요 걸품 안에 있는 미군 기지 여기를 대부분 타겟으로 날렸는데 미국의 해외 기지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미군 기지라도 엄연히 다른 나라 영토인데 뭐 우리 치면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누가 미사일을 우리한테 날린 거하고 똑같죠.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마구 날려도 되냐? 이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해 준 게 문제다. 그들은 기지를 제공해 주지 말고 제공해 줬다 하더라도 이 공격을 막았어야지. 너희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거는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공격받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 우리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리야드와 사우디 동부 지역을 공격했다. 본인들의 수도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어떤 구실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우디가 자국의 영공과 영토를 이란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공과 영토로는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할게, 우린 참여하지 않을게 라고 선을 걷는데 이란은 이러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제 사우디는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가 모든 나라를 갖고자 하는데 걸프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저런 스탠스입니다. 바레인 정부는 이란의 공격을 배신적인 공격, 왕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고 얘기했고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모두 비슷한 스탠스고 영공을 폐쇄하고 이란의 자국 영토 공격을 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수니파죠. 이란은 시아파죠. 이라크는 조금 섞여 있고 한 60% 정도가 시아, 30%가 순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아랍과 이란은 뭐 당연하지만 민족, 종교, 언어가 다르죠. 여기는 뭐 비슷하다 그러면 뭐해도 아랍이죠. 아랍. 그러니까 아랍어를 쓰고 인종도 뭐 종족 이런 건 그건 있지만 비슷하고 아랍은 아랍어를 쓰는데 이란은 여기 있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페르시아인들이죠. 그래서 이란은 아랍이 아니죠. 중동은 맞지만 미들리스트는 맞지만 아랍이 아니다. 아랍은 아랍어를 쓰고 아랍인들이 중심인 반면 역시 조금 뭐 굉장히 좀 이질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이 지도를 봐도 제가 그려본 건데 이 중동을 보면 약간 이란은 이렇게 엉덩이를 아시아 쪽에 있죠. 그래서 이 중동을 세력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수업으로 들었는데 아랍, 터키, 페르시아, 이란 세 개의 큰 축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여기 유대인도 들어갔어요. 여기 이스라엘 없던 게 들어왔긴 하지만 네 개의 큰 축.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랍에 공격한 이제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부의 암살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일날 공습하자마자 자료를 만들던 거예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페제스키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도부는 그때 당시 이란은 폭탄 테러리나 암살치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때입니다.
여기가 하메네이 거처라고 알려진 위성 사진이고, 하지만 안전하다. 이미 어디론가 다 숨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지만 저 공격 직후에, 진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합니다. 옆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이 본인 SNS에 쓴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의 추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인과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다. 우리의 정보망과 추적 시스템을 그는 피할 수 없었고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란인들이여 일어나라. 바라건대 혁명수비대 경찰들은 이란의 애국자들과 평화롭게 통합하여 이란을 위대한 나라로 되돌리길 바랍니다. 지금이 이란 국민들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라고 또 올렸죠.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지만 진짠가 싶었는데 이란도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확인합니다. 이런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공습으로 인한, 거의 뭐 첫 공습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토요일 새벽 첫 공습 최고 지도자 관전의 집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 아침입니다. 아침.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최고 지도자만 사망한 게 아니라 이란의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국영 TV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CBS는 약 40명의 이란 관리들이 초기 공습으로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사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파크푸르라고 불리는데 최고 안보 고문도 사망했다. 그런데 저게 전쟁 시작된 지 진짜 몇 시간 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수뇌부들을 거의 표적 암살하듯이 사살할 수 있었냐? 되게 정말로 그렇게 정보력이 뛰어났던 거냐? 월스트리트에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사실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영어로 되는 건데 제가 한글로 갖고 온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 공격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자마자 최고 지도자와 그 최고 지도부를 다 죽일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아무 때나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시점을 노리고 공격을 시작한 거다. 이스라엘과 미국 군사정보국은 이란의 고위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 회의를 여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시하고 기다려왔다. 한마디로 D-Day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이들이 모이는 그 회의 날을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그 D-Day 내에 협상이 끝나면은 이란과 전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협상을 하다가도 이 D-Day가 오면은 그날이 공격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저들을 암살한 게 아니라 암살이 곧 전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쟁의 개시 일자는 우연이 아니다. 그 증거로 월스트리트가 얘기하는 건 토요일 대낮에 아침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공습을 감행했는데 보통 전쟁의 시작은 완전 새벽 어둑어둑할 때 아니면 밤에 합니다. 근데 왜 토요일 날 했냐? 왜 낮에 했냐? 그때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전에서 완전히 밀었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미국의 주장이긴 합니다. 월스트리트 주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거치에 30발의 폭탄을 투하했다라고 밝혔어요. 무슨 폭탄을 투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모여있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지도부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암살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의 첫 공격이 그냥 공격이 아니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공습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공습을 200대의 전투기로 500개의 타격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공습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대 보내서 전쟁 시작이야 이거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첫 한 방을 엄청나게
파워를 실어서 때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은 몰랐지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란은 몰랐지만 그들의 협상은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이 D-Day가 있었다는 거죠. D-Day가 잡힌 순간 이 회담은 타임어택이었어. 이란은 몰랐지. 시간을 끌면 안 됐고, 시간을 안 됐다고 말하면 이상하네. 시간을 본인들을 끄는 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공격은 시작되는 거예요. 타임어택이었는데 이란만 그거를 몰랐다는 거고, 이란이 정보전에서 얼마나 패배를 했냐.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영통신사를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국영통신사 일면에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대문짝만하게 떴대요. 우리가 졌다 뭐 이런 거겠죠. 아야톨라 정권의 보안군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혁명수비대 바시즘 민병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괴멸했다 라는 게 본인 국영통신사에 해킹을 당해서 그게 일면에 뜨게 만들었다는 거고, 한마디로 우리가 벌써 뭘 당했구나라는, 벌써 이 사기하고 저 벌써 해킹 당했네,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완벽하게 파악이 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수뇌부를 암살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고, 지도자들의 위치와 회의 시간이 정확하게 유출됐다. 심지어 최고 지도자의 시간까지 해당 시간에 맞춰서 전투기가 발사됐고 미사일이 투하됐다. 집중적으로 전쟁 시작과 동시에 국영통신사가 사실상 패배 메시지를 송출했고, 심지어 이건 월스트리트에 나온 건데, 이란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무슬림 기도 시간 앱을 해킹해서 탈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란 군인들이 받아보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군인들의 이 앱에 떴다는 거죠. 군인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자 우리 졌습니다, 빨리 탈영하세요, 지금 안 탈영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뭐 이런 게 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정보전에서는 뭐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시작은 이란이 현재 최고 수준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뭐 끝나거나 아니면은 좀 굽히거나, 야 우리가 졌다, 미안하다, 다시 하자, 뭐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다시 타협으로 들어가고 대화를 들어가고 말했는데, 이란이 현재 최고 수준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이란 국민의 심장을 찔렀고 우리는 미국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우리 군대의 보복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너 지금 지도자 없잖아. 임시 지도회 체제로 보복을 이어나갈 것이다. 임시 지도위원회는 일요일에 구성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도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떤 분류주의 단체라도 이란 시민들의 혁명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행동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한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사령관이 암살되겠다고 알려져 있는데 맹렬한 공세 작전이라는 걸 예고했습니다. 이란군 역사상 가장 맹렬한 공세 작전을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곧 시작할. 물론 뭐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뭐 새로운 무기를 발사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포일지 뭐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란 시민들은 CNN에 따르면 배도와 축하가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 사망 확인 후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 행사를 벌입니다. 그만큼 민심을 잃었고 3만 명, 4만 명을 학살을 했고 40년 넘게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고요. 반면에 수천 명의 친정부 성향 지도자들이 광장에 나와서 이제 하메네이 죽음을 애도하기로 했다. 이제 완전히 나눔이 없다. 이란이 보복을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란이 강력한 반격을 한다면 우리는 전례 없는 위력으로 그들을 응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요일 아침 자료를 만드는 와중에 이란의 반격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현재까지는 지금도 계속 뉴스가 나오겠지만 두바이, 도하 이런 걸프만 도시 전역에서 폭발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중동 여러 도시에 대한 반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항이 파괴됐고
공군을 직접 공격이 예외가 아니었고 가장 우리한테는 좀 알만한 뉴스는 요 부르즈 알 아라포테라고 불리는 우리 옛날에 뭐 부르즈 칼리파인가 원래 이름은 그랬죠. 그거 아니구나. 부르즈 알 아라포테 칼리파 땅구나. 예쁘게 생긴 호텔 있잖아요. 여기에 이란 드론이 추락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 건물이 타격을 입은 건 아니고 이 근처 어디에 이 이란의 드론이 떨어진 작은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시간이 벌어졌다. 두바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무엇보다도 최대 관심사는 이거죠.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이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 아랍만이라고 불리는 여기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여기를 봉쇄할 거냐. 지금 미사일 이렇게 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란이 건너편에 쏘고 있는 건데 바다 건너에서 이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지겠죠.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목줄처럼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 안에가 사우디, 여기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이런 원유가 전부 다 나오는 길목입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세계 원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70%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일본도 거의 비슷한 아시아로 나오는 원유들이 아시아 가깝잖아. 일로 가야 여기를 지금 막으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은 유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현재까지 나온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어떤 스탠스였냐. 일단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무전을 발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아직 이란이 공식적으로 봉쇄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오후 11시 14분까지는 아니 한 8시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식적인 선언은 아니지만 어쨌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거기를 유조선을 끌고 통과하겠어. 미사일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공식적으로 막냐 안 막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쏘냐 안 쏘냐인데 지금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거기를 가겠어.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통행량이 이미 70%가 감소했다. 멈췄다는 거죠. 잠깐! 앞뒤로 멈췄고 일부 선박은 전속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빠져나가려고 조금 진입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확! 지금 전부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말고 여기 아덴만 앞에 홍해죠. 홍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여기 예멘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공격 참전 의사를 표명했어요. 표명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스라엘과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공격 재개를 하겠다. 옛날에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막아갖고 프랑스도 출격하고 뭐 미국도 출격하고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여기를 막는다. 여기가 수에즈운합니다. 여기가 홍해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덴만, 여기가 아까 페르시아만,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으면 이 안에 있는 중동 국가들의 석유가 나올 길이 없죠. 그거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막히면 뭐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하지만 후티 반군이 지금까지는 뭐 본격적인 지금 뭐 미사일을 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죠. 양쪽이 동시에 막히면 아마 전쟁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코스피의 향방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타격도 굉장히 있을까봐. 우리는 3월 1일 월요일이 3일정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은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하루 더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겠죠. 3월 2일날 3월 그러니까 오늘 알짜리 깔렸어. 자,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유선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사실 우리나라 뭐 경제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니까 큰 타격이 없기를 지금 뭐 기대하고 있고 이제 기원하고 있고, 특히 하루 좀 쉬었다 가니까 다른 나라가 막 크게 움직일 때 조금 우리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코스피가 좀 잘 선방하기를. 월요일날 이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일단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관한 긴급 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심심한 그 규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동에서 발생한 군사적 긴장고조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국제평화 안보를 행사한다. 인정하지 마라. 중국은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주권국가에 대한 뻔뻔스러운 침략이자 힘의 정치와 패권주의의 일환이다. 유엔 헌장의 노골적인 위반이며 국제관계의 근본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어떻게 주권국가를 쳐들어갈 수 있냐? 침략할 수 있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힘으로 억압하고 바다를 막고 이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건 하는 게 아니다. 패권주의는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고요. 러시아 외무부도 강력하게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유엔 회원국인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무력을 침략을 하느니 여기 국제평화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침략자들의 의도는 이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무력과 패권에 굴복하지 않는 국가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강대국의 그 패권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 국가에 쳐들어가서 그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행태, 이런 야만적인 행태에 말이 되냐? 전쟁 말이야. 그런 거 유엔 회원국이 어떻게 쳐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쵸? 그래요.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하는 공격은 특히 우려스럽다. 어떻게 전쟁을 4년씩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평화 분쟁은 평화롭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꾸 말이야 쳐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북한은 여기에 대한 성명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했던 말인데 한국은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 하지만 미국과는 공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족의 범주로 했다가 잘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이란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정권을 바꿔라 뭐 그러고 있는데 여기도 잘못 일어나면 그쵸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안 되고 미국과는 할 수 있다. 혹시 뭐 누울 자리는 보고 이제 다리를 뻗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쭉 몇 년을 보고 있으면 저 하마스가 쏘아올린 나비 효과가 엄청나다. 아니면 하마스가 이걸 쏘아오지 이 트리거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흘러갔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2014년 7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2014년 하마스 최고 지도가 사망하면서 하마스가 사실상 괴멸이 돼요. 그리고 2024년 하마스를 지원했던 레바논 헤즈볼라 최고 지도 삐삐 터지고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 폭격으로 사망하죠. 사실상 헤즈볼라가 괴멸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인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하는 뭐 그런 요게 그 저거잖아요. 저항의 축. 그리고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 테헤란이 공격을 와서 만약에 이란 2026년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둔 저항의 축이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무너지려는 직전이죠. 이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라크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이란이 사실상 이번에 완전히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하고 정권이 바뀌거나 한다면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세력들이 굉장히 저항의 축이 사실상 분열되는 거 같아요. 마지막 남은 게 6월에 예멘이긴 한데 예멘은 뭐 위국 국가들에 비하면 이란 같은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세력이라고 봐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하마스가 쏘아올린 남력으로
완전히 몇 년 만입니까 불과? 2년 반? 2년 반 만에 차례대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번 전쟁이 이란의 패배로 끝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항의 축이 사실상 아이고 하나도 안 보이네. 색깔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지죠. 저항의 축이 사실상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는 그것보다 더 저항의 축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죠.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 호르무즈 협이나 홍해가 막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사망자도 없고 빨리 완만하게 끝내서 전쟁의 시대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하고 있고요. 뭐 이란 전쟁까지 지금 터진 상황이고, 뭐 사방이 전쟁입니다. 202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전쟁 소식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전쟁, 뭐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저항의 충이 뭐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하니까 이번을 끝으로 좀 전쟁의 시대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는 게 좀 다행이다. 지금 열렸으면은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코스피가 낮은 상황이었으면은 그래도 변동성이 적을 것 같은데 6천이니까 지금 1% 움직이면 60포인트지 않아요? 몇백 포인트씩 움직이거든요. 이제 이 가격이 위로 올라와서 6,000포인트면 5% 움직이면 300포인트씩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막 이렇게 한창 분위기 좋고 쫙 올라가고 들어간 돈도 정말 많고 이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데, 다행히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잖아요.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월요일이 이제 잘못됐죠. 월요일이 휴장함으로써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서 별다른 거 없이 가동률 쭉쭉 갔으면 하는 희망을 말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아유, 맨날 전쟁은 없어야겠죠. 전쟁 평화로운 때를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두꺼운エンドフィールドがまた一歩前に進んだね。気にしなくていいわ、仕事だもん。予想通り。じゃあ私がやって私で終わらせる。シベリオン援護します。この勢いで。さあ私がいるわ。どうですか。止められないんだ。見えた。よくやったね。みんな自分の状態を確認しておくように。予想通り。残念だけれど交渉に応じるつもりはないみたいね。ここで終わり。エンドフィールドがまた一歩前に進んだね。止まれ。戦闘開始。身の安全を第一に。任せて。アシミリオン受け取って。さっさと潰すよ。次から後期。B ジャンゴ聖域一掃。シミリオン。みんなよくやったね。その調子よ。この鉱物使えるかもしれない。
一番大切なのは最初の一歩を迎撃するよ。全てちょっと横断直だ。ヘリカレノビリタンたち様子がおかしい。鍵を検知しました。仮に近くを探してみてください。信じて受け取ってミリオン私がいるわよ。同列1さっさと潰すよ。お遊びはここまで。優しくできないわよ。ミリオン発見。交渉の時に大切なのは言葉だけじゃないのよ。やっぱり腕がないと。楽勝楽勝。気にしなくていい。エネルギーハブのは残り2カ所です。ペースを上げていきましょう。核ランチが危険域に近づいています。慎重に行動してください。仮に저기 구멍이 네. 났긴 했는데 관통은 못했죠. 아.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전슈가 포탄 자국은 되게 많이 있지만은 관통을 시킬 정도로 벽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위력적이진 못했고 대신에 이렇게 고각으로 쏜 박격포들이라든가 하위저 같은 거에 의해서 저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안쪽은 그래도 저런 맞아서 토대들이 더들더들해요. 무너지고 그런 곳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포격의 주안점이 어디 있었는지 확연히 알 수가 근데 있죠. 아무리 그래도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3,000발 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쇼 같은 그런 포격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안에 계시던 우리 소령님께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던 신념 있는 분이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죽음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없어 이런 스타일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근데 항복까지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그 신념을 저버리지 않아서 좀 뭔가 티격태격한 게 있었다면서요? 이제 요새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제 북부군 앤더스토리 입장에서 이제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할 테니까 대신에 제대로 우리는 의식을 갖춰서 항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허락해주라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딜이 있었던 의식을 거죠. 갖춰서 항복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깃발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깃발에 대해서 내가 경례를 하고 예의를 표할 수 있게 해달라. 항복 세러머니를 할 수 있게. 네, 세러머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존중의 의미로 F를 갖다 해달라. 아까 이게 유럽 군대 잔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쟁을 보면 주로 미국과 이제連携でした. 귀족 혹은 뭐 기사들의勝利は必然です.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귀족들 간의 그런 신사울치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황금일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례를 할 때도 보면은 손에 뭐가 무기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간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경례를 할 때 고개를 수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내가 귀족이고 내가 기사인 만큼 나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거를 존중해 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난 너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복을 할 때도 보면은 손을 들고 항복하잖아요. 아니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뭐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러시아 분들도 그렇게 행복하는데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거하고 예. 다르거든. 그리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예포 같은 것도 발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포를 발사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많이 발사를 하나? 높은 사람 왔을 때. 그렇죠. 인석상과 높은 사람 기분이 막 쏘는 건데 이런 것도 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식에서 비롯된 예포가 한국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배가 서로 간에 이제 상대 교전을 하고 나서는 나의 더 이상 쏠 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포들을 다 이제 허공에 대고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장 해제가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포 사격을 하는 거죠. 최후의 한발까지 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런 느낌이네요. 소총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늘 네. 향해서 타라라랑 착각 이렇게 할 때까지 쏘고서는 이제 내려놓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예뻐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나는 더 이상 공격 의사가 없다. 어. 나는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이제 안심해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야전에서의 전투에서의 항복 그다음에 이건 지금 요새를 빼앗았을 때 항복 의식이잖아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뭐 실용적이지. 예를 들어서 적의 요새를 뺏고 나서 항복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이 요새를 뺏었으면 여기에 있었던 적군을 다 죽이고 포로 잡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너네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 이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깃발을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 깃발. 우리 부대 깃발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 철수하는 병력이 무장을 유지한 채로 갈 수 있느냐. 근데 굉장히 너그러운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허용해줘요. 너의 깃발을 내려서 가져가고 네. 무장도 가져가. 네. 근데 대부분은 무장은 놔두고 깃발은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부 입장에서는 이게 군대의 깃발에 대한 예의를 할 수 있는 거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나름 남부의 셈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부는 아까 제가 왜 굳이 섬터를 공격했을까에 대해서 북부와 내심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목표가 내가 공정한 남부연합 국정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상당한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동시에 북부의 기가 내려가고 남부의 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부의 차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남부에서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고 그렇죠. 우리는 기사도 좋지만은 남부 귀족의 이 명예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걸 도리를 보여주고 다했다. 그렇죠. 또 너무 수치스럽게 항복을 해주면은 북부의 여론이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앤더슨 입장에서는 깃발 막 거두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를 우리 깃발에 대한 명예를 지키고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충성스럽게 뭔가 끝까지 하다가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앤더슨이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끝까지. 그때 지킨 깃발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실제로 앤더슨이 이제 나중에 여기 또 나와가지고 뉴욕으로 갑니다. 그냥 가보니까 진짜 뉴욕이 영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특필되고 네. 그리고 북부의 사기가 막 진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저 때는 별이 몇 개예요? 성적에는 그 당시에는 별이 33개, 네. 33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33개만 그리면 되지 별의 위치는 상관이 없나 봐요.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조기가 지구상에 있는 우리랑 진화하는 깃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앤 스트라이크인데 스트라이크는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처음 3개씩 있으니까. 근데 저는 새로운 수가 늘어나면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법 같아요. 그렇죠. 네. 법은 딱 있지만 북부에서는 딱 통과하고 우리는 헌법 바꾸면 전체가 바꿔야 되는데 미국 헌법에서 바꿀 것만 조항만 싹싹 바꿔주면 되거든요. 여기 수정헌법. 네.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보면은 그냥 별 넣어주면 되고 네. 주 탈퇴하면 또 별 빼면 되겠네. 네. 빼진 경험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예포가 이때 유래가 됐으면 우리는 항복한다 뭐 이런 뜻인데 왜 국빈이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을 때 예포 쏘는 건 뭐예요? 그 의미에서 이제 리스펙트 의미로 발전한 거죠. 진화한 거죠. 아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게 공격하는 의도가 없는 당신의 나라를 존중하는 국가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히 거기에서 웰컴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저기서 아마 남은 포탄 숫자가 100발 이상이 됐다라고 해요. 네. 100발을 다 쏟아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앤더슨 소령이 그만큼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름 너희를 리스펙트해서 다 안 쏟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 한 발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또 해프닝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끝났잖아요. 마지막 예포를 쏘다가 여기서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맞으라고 쏜 포에는 시청자를 쏘는 게 아니었는데 안 맞으라고 쏜 포에 맞았다고요? 아니 맞은 게 아니라 포를 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포가 폭발해서 터져갖고 여기서 부근에서 유일한 사상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장사자예요? 전쟁이 완전 끝나기 전이니까. 이게 그만큼 그 당시에 대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했다는 거예요. お遊び 저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안 해도 저렇게 우리 이제 전쟁할 때, 하고 끝났을 때, 뭐,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 맺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전쟁 끝낸다 할 때, 그때 딱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딱 사인하고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완전히 모든 전투행위를 종식한다는 그 24시간 안에 그래서 아마 한 명이 즉사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그 부상당한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진짜 너무 억울하겠다. 이제 그럼 서요새에서 성조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남부연합 깃발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아까 올라간 사진이 이제 또 찍혀 있죠. 깃발이 많이 다르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남부연합군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깃발 얘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얼마나 저 당시에는 중구난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남부는 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북부가 두렵지 않아 라는 분위기였을 것 같고 북부는 어떤 분위기예요? 야 이거 남부 건드리면 괜히 홈트난다. 이거 조심하자 이거예요? 북부는 아까 남부에서 잘하면 뭔가 북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네. 것처럼 사실 분열이 조금 되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남부 같은 경우는 뭔가 단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북부는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気を引き締めていきま 약간 しょう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굳이 싸워야 돼? 네, 특히 이제 북부 민주당원 같은 경우에는 링컨에 약간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제에 대한 어떤 신청을 제한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게다가 이제 이탈한 뒤에 대한 긍정심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 트리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직장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평화롭게 놓아주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진압하고 있는 사실가 있어. 평화롭게 살면 되지 뭐 이런 目標捕 주장을 捉 하는 사람들이 発射 있고 반면에 이제 공화당원 같은 경우는 미국을 취임하기 전에 부캐넌 정부가 뭔가 남부의 어떤 이런 압박에 굴복하고 합의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아, 우리 남부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연방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또 이제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가 딱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남부 깃발이 딱 올라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면 이게 북부의 애국심이 뭔가 정말 크게 막 자극을 엄청나게 하게 우리 됩니다. 공격받았어 막 이런 느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 아까 말했던 민주당원조차 애국적 분노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링컨의 정적이었던 스티븐 더글라스 기억나시죠? 예. 키 작고 네네네. 땅땅하고 그 사람이 단결을 오세요 북부에. 이제는 미국이냐 아니냐로 갈린다. 그거 아니야. 중립은 없다. 애국자냐 반역자다. 이것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링컨을 따라 전쟁하자라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정도로 뭔가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전쟁으로 뭔가 단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앤더슨 소령은 준장을 배워줍니다. 제자도 준장이라는데 소령이라서 많이 고생했죠? 그렇죠. 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1865년에 썸트요새 항복 4주년 때 딱 썸트요새로 돌아가서 다시 송조기를 그렇죠. 개항합니다. 네. 되게 상징적이죠. 그죠? 그때는 소장까지 돼서. 소장이 됐다고요? 네. 자, 북부의 의지가 꺾일 줄 알았던 남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이상의 반역은 용납이 없다라는 여론으로 북부가 단합이 됐는데요.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부와 남부는 결국은 군대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병력 보충이 되나요? 그 미국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평시가 길었기 때문에 육군의 핵심은 적었습니다. 그걸 Regular Army, 정규군이라고 했죠. 정규 육군은 굉장히 소수만 유지되고 있었고 거기에 각 주마다 있는 민병대 조직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전쟁이 터져갖고 확대가 되면은 이 주로 코어 레귤러 아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민병대와 거기에 자원병들을 받아서 군 조직을 팽창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얘기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병력들이 그럼 어떻게 조직이 되었나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핵심 단위가 바로
연대가 됩니다. 레지먼트. 오. 지금은 연대라는 게 꼭 그냥 뭐 사단에 소속돼 있는 부대 아닌가? 물론 최근엔 이 여단으로 개편되긴 했지만은 그냥 뭐 부대 사이즈들 중에서 하나 정도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독립연대로 해서. 네, 연대가 굉장히 군 조직의 중요한 단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대는 전투 조직이 아니라 군 행정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용병 시대에서 넘어와갖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병력을 징집하건 뭐 자원을 받건 했을 때 조직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군 행정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지역별로 그 지역의 병력 자원을 다 관리하고 소집하고 훈련시키고 전투들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단위가 필요했는데 이걸 연대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로마고 레기온. 네, 레기온 그런 거에서 전통이 시작되었고 이게 영국군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대륙도의 체계가 나중에 발휘되었고 기본적으로는 연대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해하실 때 같은 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거든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랑 가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 같으면 뭐 종로구 연대 이렇게 하면은 종로구 사람들로 뽑아갖고 그러니까 연대는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종로구를 관할하는 이 군 행정 단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로구 예비군들을 다 소집해서 훈련시켜서 보충을 시키고 진짜 향토 예비군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연대 이름 앞에 지역 이름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무슨 뭐 뉴욕 무슨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걸 아시고 보충할 때도 우리나라는 사실 육군훈련소가 크게 있어갖고 전국 자원들이 다 글로 모여서 부족한데 배치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분산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각 연대별 그런 훈련장에서 그 각 연대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향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에 가서 묘비를 보면 네. 주하고 지역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이 부대 편제 자체가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하고 또 추모비도 그 지역으로 이렇게 추모비들이 서 있어요. 부대 추모비가. 그러니까 다 거기서 유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연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역도 같지만은 되게 병과 단위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연대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영국 시스템에서는 연대까지를 유닛으로 끝나고 여단부터 포메이션을 합니다. 연대까지는 하나의 단일 병과 부대라는 거고 여단부터 이런 각 병과들의 유닛을 모아서 섞어서 만든 네, 각각의 병과의 연대들이 모여서 그다음 상위 개병 협동을 하는 더 조직들 이제 여단 사단이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원서 보면서 유닛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부대라고 해석할 때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유닛 나서 그냥 부대.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이해를 해버리게 왜 부대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부대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이해하실 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부터 이제 화장실과 싸우려고 갔잖아요. 서대 전쟁하고 붙이고 이렇게 싸우려고 갔는데 그치가 安 않고 心して敵はないから 거의 연대부터 만들었고 되게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전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군대에 부딪혀서 투입하는 병력이 거의 신명 규모로 투입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연대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신명을 한꺼번에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대가 먼저 생겨나고 연대를 쪽에서 관리하려고 만든 게 대대도 크니까 그러면은 들어세우기 좋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지? 중대 정도 되겠다. 그래서 고단위로 쪼개서 중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까운 유튜브 관계 아니라 위에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이고요. 왜 이 당시에 연대가 기본적으로 싸움의 뭔가 기본적인 단위가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연대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연대 하나 10개 중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대장이 지금 탑이잖아요. 그죠? 연대는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출신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의 전통이 또 있고 응징력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남북전쟁 중에 보면은 이 연대가 싸우다 보면 병력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원을 뽑잖아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원을 안 해요. 그리고 새로운 연대를 계속 만들려는 그런 전통이 또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싸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속 고집을 했을까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싸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형으로 쭉 펼쳐가지고 서로 간의 규율이 중요하고 응집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용기도 날 거고 도망도 덜 갈 거고 뭔가 같은 이런
문화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휘관 입장에서는 통제 범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근데 통제 범위의 한계가 1000명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컸을 때, 구령 조정했을 때. 통신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예, 없어요. 와, 뭐 멈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진!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목소리 큰 거니까. 사람은 1000명이 되고 작은 사람은 100명이 그래서 되고 구령 조정이 이러겠네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목소리 키우는 게 그 당시 전투에서는. 목소리가 넌 중간장급이야. 그때 네. 신호를 줄 수 있는 게 깃발이나 나팔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예, 이게 맞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최대 단위가 1000명이죠. 1000명이죠. 통제 범위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네.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쓸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열을 세워가지고 일정 정도의 딱 사이즈를 해가지고 가면서 1열 쏘고 뒤로 빠지고 2열 쏘고 이제 이런 방식이 네.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의 전투할 때 부대 규모하고 이제 무기가 발전하면은 내가 그냥 쏘면서 가면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대가 그러니까- 점점 세분화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소대 중대 단위가 필요가 없었던 그렇지, 거죠. 그렇지. 집중 사격이 예, 그러다가 대량 무기가 발전하고 전술이 바뀌니까 이 단위가 바뀌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있어왔던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또 바뀌어야 될 때가 사실은 된 거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한 사이즈가 또 필요했었겠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거라고. 대형 유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전쟁했던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전쟁을 해봤더니 이제 작살이 난 거죠, 사람들이.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은 지역에서 병사들을 모으면 같이 총을 쏘고 어떤 때는 같이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유대감이. 서로를 중요한 믿어야죠. 게 뭐냐면 네. 얘가 날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죠. 그렇지. 옆에 비면 어. 이제 난 죽는 건데. 적어도 형제나 친구를 두고 도망가진 않겠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이런 선형 대응에서는 뒤에 이제 도망자들을 바로 처단해 버리는 그렇지, 그렇지. NCO들 역할도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밑으로 가는 쪽으로도 연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분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 이전에 바로 나폴레옹 전쟁 시대 때 위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단까지. 디비전. 그렇죠. 4월까지가 나폴레옹. 가장 기본적인 건 보병, 기병, 포병이 당연히 함께 싸워야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병과들을 모아서 병종들을 모아서 같이 싸우는 단위가 그래서 여단이었어요. 여단이 편성이 됐었는데 여단은 보병이 위주고 그다음에 기병, 포병은 약간 뭐 달라붙는 정도였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걸 나폴레옹이 간파한 거죠. 나폴레옹은 포병을 굉장히 선호했지 않습니까? 포병. 기존의 여단 수준에서는 포가 기껏해야 뭐 열대 문 정도밖에 안 붙는데 그 정도 붙어서는 안 돼요. 몇 개 연대가 달라붙으면은 대포도 수십 문 쫙 늘어세워갖고 빠바바바방 쏘고서 먼저 제압을 하고 쏴야지 확실히 효과가 있어 라고 해서 이 합치는 부대 단위로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대들이 합쳐서 큰 제병 협동 부대를 만든 交 게 代勤務で経験したことのある業 그래서 務 나폴레옹 に 전쟁 초기부터 이제 사단으로 재미를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전술을 구사하는 기본 단위가 네, 사단이. 사단이 된 것이고 여기서 이 19세기 초가 되니까 나폴레옹이 더 불려보자 우리 이 조직을 더 키워보자 해서 그때부터 군단을 조직합니다. 거기에 보급까지 해줄 수 있는 것까지 그렇죠. 따라붙어서 보급까지 다 독립된 해갖고.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네. 군단까지 만들어서 군단이라는 개념의 기본은 사실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대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뒤에 보시게